아까 사회성. 사회성. 네. 아이들의 사회성. 네, 그러니까 나중에 친구들이 이제 독일로 왔을 때 이제 왜냐면 뭐 계몽하고 독일에서 사회성. 네네. 유럽에 있는 학생들은 큰 문제 없죠. 유럽에 있는 학생들. 왜냐하면 유럽 비슷하니까. 독일은 가장 경쟁을 안 시키는 거지만 다른 나라도 그렇게 우리나 미국처럼 이렇게 경쟁시킨 나라는 없어요. 유럽은. 그래서 그건 비슷하고요. 그 아이들이 경쟁하는 건 그럴 거고요. 우리 한국 아이들 독일에 가면 금방 적응하죠. 그게 너무 좋으니까. 대부분 다 좋아요. 대부분 다 좋아하고 지금 우리는 대학원에서 1년에 한 5명 정도씩 계속 보내요. 연수를. 1년씩 우리는 연수를 하고 오게 돼 있어요. 독일, 유럽 학과라는 게. 요번에 갔다 온 아이들도 뭐 너무 좋았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속 독일에서 공부할 생각들이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 부러운 거죠. 학비도 없고 그러나 생활비는 안 줘요. 외국인. 그거만 달라요. 외국인은 생활비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학비는 같이 없고요. 그러나 생활비가 한국보다 싸요. 물가가 한국보다 쌉니다. 독일이. 그래서 한국보다 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독일은 저는 제일 큰 문제는 언어죠. 언어. 독일어를 공부하려면 그래도 한 2년 정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거만 되면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는데 특히 인문사회과학 영역은 지금 세계에서 최고죠. 사실 독일에서는 미국은 한 번도 안 봐요. 너무 수준 낮다고 보죠. 그래서 그 분야는 세계 최고의 그러한 학문을 돈도 안 내고 그렇게 배울 수 있으니까 정말로 저는 강추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서 무슨 나쁜 경험을 했다는 그런 경우를 거의 못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 나중에 가겠다고 하면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은 길어졌지만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들이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네. 저는 독서는 중요하다. 아이들이 지금 이 순나도 독서를 굉장히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독서를 충분히 하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네. 저는 그때 공부해도 늦지 않다고 봐요. 그때 뭐 한국이 아니면 뭐 미국도 좋고 독일도 좋고 자기가 그 나이가 되면 그런 생각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기회는 열리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서 대학을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독일에서 간단한 거기 필요한 그런 걸 거치면은 또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불안도가 높잖아요. 이 아이가 이거 한 발짝을 잘못 뛰면은 벼랑에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조급함, 불안 그런 것들이 아이를 좀 망치는 것 같아요. 조금 여유롭게 아이들을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저희 아이가 대안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내가 한 중학교 3학년 때부터인가 담배를 엄청 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학교에 자주 불려가니까 제가 그때 학교를 그만 다니면 좋겠다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 그것은 전혀 나쁜 게 아니다. 그건 기호의 문제니까. 그러나 숨어서 피우는 건 나쁜 거다. 네가 무슨 죄를 졌니? 숨어서 피려면 피지 마. 그런 용기도 네. 자기 자신이 자존감이 크거나 자기에 대한 확립 그게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얘가 그냥 집에서 중3 때부터 폈어요. 저랑 같이. 근데 집에서 그냥 뭐 막 피는 거예요. 그걸로 허용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모님은 네. 어떻게 해요? 예? 사모님은 어떻게 하세요? 제쳐도 인정을 했죠. 네. 그래서 말하자면 자유주의적인 교육을 시킨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 얘가 또 한국 사회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결단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맥락에서 너 간디 학교란 데는 네가 머리를 기르고 싶으면 기르고
파마를 하고 싶으면 하고 색깔을 매기려면 염색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피우고 거기 다 자유롭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거길 가라. 그랬더니 자기가 인터넷으로 막 들어가 보니까 농사 짓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 절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는 일반 학교 가더라도 학교에서는 절대 담배 안 피겠다. 그러니까 나 일반 학교 가겠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사실 쉽지 아이들 키우고. 근데 늦었지만 또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었던 게 독일은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교육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 말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백 년을 이렇게 걸쳐서 근데 저는 지금 사회가 사실 만족스러운 게 저 같은 사람의 이론을 스물스물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세상이네. 옛날에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변화되는 게 물론 지금 후퇴되는 게 굉장히 많지만 또 후퇴했다가 다시 그렇죠. 변화되지 않나 희망의 그런 생각이 여지들 많이 들거든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김윤 교수님이 이렇게 강연을 하고 또 이렇게 또 듣고 해서 그 소수의 부모님들이 그 혁명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고맙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독일의 경우는 70년부터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5년에 해방된 이후에 바로 시작한 게 아니죠. 왜 그랬겠어요? 독일은 과거 청산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잘 몰라요. 69년까지 독일의 총리가 쿠르트 키징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치 당원이었던 사람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과거 청산이 그렇게 안 된 나라였어요. 69년에 정권 교체가 되면서 과거 청산이 시작됐고요. 그 맥락에서 근본적인 과거 청산을 하려면 교육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 교육을 없애야 된다. 비판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게 70년대 교육 개혁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좀 늦어진 겁니다. 그 부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지금 그 얘기. 그러니까 원래 집권당이 한번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그럼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될 텐데.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국민적 지지라는 게 결국에 또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세력이 더 크냐에 따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더 대중적인 그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이해관계가 없는 층이 더 많은 수였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45년에 종전이 되고요. 우리는 48년에 남북이 갈리고 이제 되죠. 독일은 49년에 우리보다 1년 후에 동서독이 갈리게 되고 정부가 쓰게 돼요. 49년에 이제 기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쓰게 되는데 그게 69년까지 갔어요. 기민당 거의 20년 동안 그럼 보수당의 주권을 거기에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쨌든 69년에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3인당 조금 진보적인 정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진보적인 세력이 처음으로 정권을 잡은 거죠. 그러면서 과거 청산 또 사회개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지금 문재인 정부나 이런 소위 민주 개혁 정부라고 하는 게 거의 한 게 없잖아요. 독일은 굉장히 엄청난 변화를 정권 교체 이후에 이룬 거죠. 그것이 오늘날 독일을 만든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그 부분 말씀하신 68혁명이 굉장히 결정적인 그렇죠. 68혁명이 결정적이죠. 68혁명의 흐름 속에서 69년에 정권 교체가 됐다. 이렇게 말하죠. 68혁명이 굉장히 결정적인 거죠. 68혁명이 일종의 거대한 진보적 흐름을 만들어냈고 그 흐름 속에서 정권 교체가 된 거죠. 맞습니다. 예. 독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예. 싶은데요. 저는 샌데이그 책 중에 이제 What Money Can't Buy라고 이제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굉장히 좀 감동 깊게 읽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교육개혁이나 모든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 것들의 하나의 중심이
결국 무신주의라고 이제 어떤 돈에 대한 예.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예. 일테는 얼마 전에 롯데월드에 갔더니 샌디에고에 나오는 게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더 주면은 빨리 가서 줄을 설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것도 네, 있어요. 롯데월드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는데 그게 거기에 따라서 적응이 안 되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독일은 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근데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잖아요, 교육이. 그러니까 그렇죠. 사회가 이렇게 막 물신적으로 변하는데 교육이 또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네. 거죠. 사회를 반영하는 교육이기도 거울이기도 하지만 네.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기도 한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의 네. 경우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사실 많이 한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네. 그 마취스로 인스티튜션스 네. 제도 속으로 쫙 예? 그 아이들이 그렇게 들어가면서 교육을 이제 바꿨고 그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와서 강연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당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정당인데 민주주의가 어디서 결판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했어요. 투표소에서 결판난다? 천만. 민주주의가 결판나는 건 교실이다. 교실에서 12년 동안 과연 어떤 아이들을 길러내는가? 이것이 그 나라 민주주의를 결정하는 거다. 지금 한국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민주주의자가 될 것 같냐? 파시스트가 될 것 같냐? 제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서 누가 될 것 같아요? 한국 교육 받으면. 아까 다 얘기했죠? 파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네? 경쟁, 우연, 지배 이런 생각이 완전히 내면화돼. 이게 파시스트예요. 일상. 그런데 민주당에서 학교를 민주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근데 이 민주당 의원들이 내가 보기에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정말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사실은 70년대 교육개혁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교육을 둘러싼 투쟁이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정치적 투쟁이다. 그래서 12년 동안 어떤 아이들을 길러낼 것인지 이것이 그 이후에 그 나라의 정치 지형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12년 동안 받은 그 교육에 합당한 인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정치적인 주체로서 그 사회의 일원이 됐을 때 정치 지형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교육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이게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대단히 후진적인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우리가 지금 이룩한 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하자면 우리가 이룬 물질적인 성장 이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어느 나라도 이렇게 빠른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한 경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정신적인 성숙 이게 있나요? 물질적인 성장에 값할 정도의 정신적 성숙은 거의 보기 어려워요.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도 똑같죠. 우리가 이룬 정치 발전은 대단한 거지만 거기에 걸맞은 사회적 진보가 있었나요? 정치 발전은 있었지만 사회적 진보는 없어요. 물질적인 성장은 있었지만 정신적인 성숙은 없어요. 이건 바로 잘못된 교육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교육 개혁이 한국 사회를 바꾸는 데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딱 예.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독일의 기업들을 보면은 자동차는 뭐 벤츠, BMW, 아우디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그렇게 왔잖아요. 그다음에 뭐 은행 투자은행 보면 도이치방크가 맨날 나오고. 또 어떻게 그냥 저의 얄팍한 독일에 대한 지식 가지고 겉에서만 보면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뚫고 들어가기 힘든. 그러니까 미국처럼 뭔가 다양한
스타트업이라든지 창의적인 것들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예. 뭔가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계속 나오고 이런 구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꾸로 보면 좀 오히려 더 권위적인 구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계속 나오지가 못하고 뭐 IT 쪽도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나 미국에 비하면 그런 부분들의 새로운 실험들이 좀 없는 게 아닌가. 굉장히 좀 좋게 말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어요. 빠른 변화, 빠른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조심스러운 그런 건 있어요. 분명히. 예. 인더스트리 설정명이나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게 다 독일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면이 근데 있죠. 이제 미래를 보면 그런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실험이 되고 뭔가가 돼야 되는데 안정된 반면에 미래를 보면 굉장히 그런 혁신적인 에너지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독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수성이란 건 있어요. 그런. 그리고 그걸 보수성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테크닉 스캡시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기술에 대한 회의주의. 그냥 기술 발전에 막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기술 발전이 과연 좋은 것인가? 항상 사람 좀 회의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이건 한국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벤츠의 경우도 상당히 많은 차를 한 사람이 만들어요. 엔진.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것은 소위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분업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만들어야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기계에 종속시키는 가장 잘못된 방식이라고 하는 비판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하나의 전체를 완성하는 그러한 과정이 한 인간을 분업의 노예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업 체제 속에서 한 인간이 부품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건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죠. 경영학적인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같이 논쟁을 해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상당히 느리고 보수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테크노피아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죠. 테크닉이 유토피아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거기는 테크닉 스캡시스, 기술 회의주의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든 차들이 다 자동이잖아요. 독일은 지금도 벤츠에 이거 하는 거 많아요. 이 돌리는 거, 창도 이렇게 돌려요. 그런 벤츠도 지금도 나옵니다. 그리고 벤츠도 이거 굉장히 많고요. 크러치로 하는 자동이 아니고 우린 지금 거의 다 자동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발전에 대한 그런 회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것도 사회 비판 의식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허버트 마르쿠제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모든 형태의 기술 합리성은 곧 지배 합리성으로 이어진다. 모든 형태의 기술 합리성은 중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술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으로 이게 강자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약자의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형태의 기술 합리성은 지배의 합리성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한국 사회도 그런 거죠. 기술 발전을 하면 할수록 지배가 촘촘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배의 궤적에 완전히 포획되는 거죠. 그런 데 대한 회의들이 있는 거예요. 독일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걸 기술에 대한 소위 테크노피아라고 하는 기술에 대한 열광, 이것보다는 기술이 이게 혹시 인간을 완전히 예속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부류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보수적으로 보이고 빠르지 못하게 보이고 그럴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소통 문화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소통 문화가 일단 우리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일상 소통에서부터 뭐 이렇게 좀 권위주의적이진 않아요. 우리나라.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너무 권위주의. 그게 이제 뭐 존칭에 대한 것도 있고 그렇죠. 예의에 대한 거, 예절에 대한 것도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이 선배와 후배, 뭐 위에 상사와 선생과 제자 이런 것들 사이에서 뭔가 맞아요. 이렇게 굉장한 소통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하신 독일에 너무너무 좋은 시스템인데 그걸 가기에는 굉장히 큰 뭔가 좀 능력이 있다는 느낌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 문제도 예. 정말 심각한 문제고 여전히 그거는 이제 제가 68혁명 관련해서 그 이야기 많이 한 거죠. 우리 지금 권위주의와 관련해서는 서양 세계와 비교하면 50년 정도 뒤쳐져 있는 거죠. 예. 그걸 어떻게 또 넘어설지 그런 것도 고민인 거죠. 그럼 두 분 시간 제가 시간을 여기부터 먼저 근데 어쨌든 정치가 바뀌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바뀌게 됐잖아요. 사실 독일 젊은 고등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국의 분단에 대한 이야기를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4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어쨌든 독일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예. 각자의 정당을 그렇죠. 바꾸어서 나오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런 정치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사실 되게 궁금했는데 그래서 많이 찾아보도 아무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도 정치 교육을 되게 시켜주는데 사실 한국에서 저도 우린 배워본 적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렵더라고요. 그럼요. 그런 식으로 네. 혹은 또 순나에서도 네. 이제 저도 아이를 순나에 보내는데 순나에서도 정치 교육을 이제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런 독일은 어떤 식으로 혹시 하고 있는지. 이것도 재밌는 게 성교육, 정치교육, 정치교육, 안권위주의, 자원동교, 선동 이런 걸. 네? 그래서 아무튼 요게 이제 저항권 교육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 내용인데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수용할 수 없는 지배관계와 사회적 억압에 대한 저항 능력, 저항 기술에 대한 지식. 이건 뭐겠어요? 농성하는 것, 대자보 쓰는 것, 네? 대어를 구성하는 것, 그런 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 기술. 네? 개혁적 혹은 혁명적 성격의 기획을 실현하는 능력 가르쳐야 하고, 주어진 사회적 규범을 자유로이 당당하게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규범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이게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저항권 교육에 대한 규정인데, 여기는 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서요? 독일은 연방 교육부가 없어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가 제일 큰 주예요, 독일 전체에서. 그래서 주의 교육부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체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이런 저항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거유세 하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경우는 정치단체 이런 데 참여할 수 있고요. 일주일간 결석을 신청할 권리도 있고, 이런 이제 규정들이 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독일에서 이런 정치 교육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요것은 그냥 제가 여기다 놔둘게요. 요거 필요한 분들 보내주시면 돼요. 관심 있는 분들 이거 보시면 되고요. 독일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3대 능력이 이거예요. 저항하는 능력, 분노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 저는 이걸 들으면서 조금 쇼킹했어요. 민주시민이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3대 능력이 저항, 분노,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억압에는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해야지,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걸 보고 그냥 다른 데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 이 세 가지를 강조할까요? 저항, 분노, 공감. 왜 그럴까요? 독일이 바로 이 세 가지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 파시즘의 비극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히틀러에게 저항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지 못했고, 또 유태인들이 그 당하는 고통에 공감해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능력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게 독일의 정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독일의 이 정치 교육은 기본적으로 히틀러 파시즘이 더 이상 재현돼서는 안 된다. 그게 완전히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지침들을 보면. 예. 그 다음에 예. 저는 책을 읽고 예. 그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게 예. 정말 중요하다. 예.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네, 저는 거기다도 그거 썼지만 특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공영방송이라고 봐요. KBS, MBC. 제가 거기 그 칼럼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한국의 공영방송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엉터리 방송 때문입니다. 저는 민간 방송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어요. 그들은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그걸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공영방송은 그러면 안 되죠. 공영방송의 수준이 대체로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 또는 민주주의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 KBS, MBC는 너무 떨어지죠. 저질 저런 방송이 없어요. 공영방송.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KBS나 MBC 사장이 누가 되는지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얘들이 권력의 신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공정보도를 할 것인가. 소위 공정성에 대한 민감성이 있죠. 왜? 독재 시대에 완전히 권력의 신여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방송이 오용화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사장이 오용 사장인가 아닌가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용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민화예요. 우민화.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도르노 같은 사상가의 그런 인용을 한다면 결국 민주주의라는 게 구현되려면 민주주의는 성숙한 시민들의 연합체예요. 성숙한 시민들의 연합체. 성숙한 시민들이 없으면 민주주의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면 공영방송은 성숙한 시민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죠. 시민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되도록 공영방송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KBS, MBC 보세요. 그걸 보면 성숙해져요? 바보가 돼요? 하루 종일 처먹는 얘기. 정말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요. 하루 종일 처먹는 얘기고 그 다음날은 살 빼는 얘기. 아이고 살찌면 큰일 난다.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빡하는 얘기예요. 네?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예민한 쟁점이 되는 문제는 피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네? 그러니까 정말로 정작 필요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방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KBS 이사하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제가 막 세게 공격을 해서 너희들이 국민들을 우민화하는 게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요소다. 막 그래 놨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래도 좋은 프로도 가끔 있잖아. 그런 게 다 있어? 그게 뭐야? 그랬더니 한국인의 밥상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더 이상. 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요. 지금 MBC의 경우는 PD수첩, KBS는 요즘에 시사직격이라는 거 금요일 날 하는 요 두 프로 빼고는 들을 게 없어요. 정말. 네? 정말 너무너무 엉터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글을 쓴 이유는 독일의 국영방송을 봐서요. 독일의 소위 아에르데라고 하는 공영일방송, ZDF라고 하는 이 방송 이것만 보고 있어도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독일의 뉴스라는 건 사건 사고 안 다룹니다. 사건 사고를 왜 다뤄요? 사건 사고가 없는 날이 있으면 그건 뉴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건 사고 없으면 그건 뉴스가 되죠. 사건 사고를 왜 매일 똑같은 걸 하냐고요. 어디선가 사람이 이렇게 사고 나서 죽고 하는 게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걸 왜 매일 다뤄요? 그건 거의 안 다룹니다.
공영방송 뉴스에서 뭘 다뤄요? 전 세계적인 이슈를 다룹니다. 다 중요해.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있으면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신, 국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깊이 있는 정치 시사 분석 이게 굉장히 많죠.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문제를 반드시 공영방송에서 심층 취재를 해가지고 그것을 보도합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공영방송이 사회적 갈등들이 논의되고 조정되고 해결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너무나 약하죠. 기자들도 너무 수준이 떨어지고 그러한 고퀄리티의 사회 고발 감성을 만들 능력을 상실했어요. 상당히.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KBS PD 하는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정권에서 중심이 됐던 PD들은 정권이 바뀌면 완전히 한직으로 밀려난대요. 그게 한 2텀 지나면 8년이잖아요. 10년이죠. 우리는 10년.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왔을 때 못 만든대요. 이게 완전히 그 감을 잃어가지고 좋은 퀄리티를 못 만든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런 측면이 있겠구나. 그래서 정치로부터 언론이 일정한 그런 거리를 분명히 취하듯 어느 정파에 속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언론인들이 정치인들을 사실상 딱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그러한 자긍심과 태도 이걸 제가 독일에서 많이 느꼈어요. 특히 공영방송의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인들을 자기들이 끌고 가야 될 존재라고 보지 자기들이 거기 밑에 가서 다음에 국회의원 한번 할까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독일 기자들이 보이는 그 당당함 저게 독일의 민주주의의 품격을 준 것이구나. 그걸 분명하게 느꼈어요. 한국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언론 쪽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쪽이 한국의 언론이 너무 지금 엉터리 언론으로 돼 있고요. 그게 한국 민주주의의 저는 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언론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태인에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유태인이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고 언론, 금융 이런 것들을 거의 장악하다 지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태인 교육이 뭐 하브르트라고 해서 뭐 들여갖고 교육을 하지만 왜곡된 채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죠. 유태인? 네, 유태인 교육. 유태인에 관련해서 방법론. 네, 그런 걸 이제 좀 왜곡해서 이제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듣고 있는데 그럼 독일에서는 유태인들의 영향력이나 또 이제 그 집을 받아왔었던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유태인들이 현재 지금 영향력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 유태인 교육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 예, 독일이 어쨌든 독일이 히틀러 시대 유태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학대하고 학살하고 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독일이 반유태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독일은 유럽 전체에서 반유태주의가 가장 약한 나라였어요. 가장. 그래서 독일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거의 대다수가 유태인이에요. 마르크스, 프로이트, 네? 또 엄청 많아요. 그 유태인, 네? 멘델스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유태인인지도 몰라요. 완전히 독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유태인들이 많은고 하니 독일이 가장 관대했어요. 반유태주의가 가장 강한 나라는 폴란드고요. 그 다음이 러시아, 그 다음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독일로 많이 온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가 반유태주의만 선동했잖아요. 이때 독일의 대중들이 히틀러에 열광을 하죠. 이때 완전히 자기는 유태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전혀 없었던 완전히 동화된 유태인 출신이지만 그냥 자기는 독일인이라고 생각하지 유태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완전히 잃어버린 이러한 유태인들이 그때 처음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에릭 프롬, 아도르노, 허버트 마르쿠제
호르카이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유태인들인데요. 전원이 유태인이에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유태인이라고 하는 자의식은 없다가 히틀러에 의해서 처음으로 유태인임을 자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미국으로 다 망명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도르노가 유명한 말이에요. 자기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독일에서 반유태주의가 이렇게 대중들의 지지를 받으리라는 건 상상을 못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대륙에는 사유하지 않는 인간들이 집단 서식하는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봤더니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사유하지 않는 인간들이 집단 서식, 사유하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프로야구, 프로 뭐 이런 말하자면 대중 스포츠 이게 완전히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고 대중문화가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대중들의 영혼을 빼앗고 있다면 미국에서는 대중문화가 대중들의 영혼을 빼앗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유형의 파시즘의 위험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것은 아도르노는 그렇게 본 게 아니고요. 에릭 프롬도 마찬가지죠.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그거죠. 히틀러에 열광하는 독일인과 프로야구에 열광하는 미국인들은 똑같은 심리 구조라는 거예요. 자유로부터의 도피. 네? 다수의 동족함과 이게 다 파시즘의 내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유태인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형식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독일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사실은 반유태주의가 굉장히 약한 나라였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럼 유태인들은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좀 놀란 게 아이고 그 양반 이름을 까먹었는데 독일 대통령이 유태인 협회 회장이 독일 대통령에 청구된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서는 유태인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그 죄책감 같은 걸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누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독일 아이들에게 너무 독일에 대한 부정적인 역사를 너무나 많이 가르치니까 독일 아이들이 자기의 소위 그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너무나 약한 것이 아니냐. 대한 많은 이야기 언급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인용하시기를 이제 파시즘과 싸운 사람들한테 파시즘을 남기고 간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안의 이제 파시즘 그 내안의 파시즘하고 지금도 이렇게 싸우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그렇죠. 네. 그 사실 지금 파시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81년생인데 사실 이제 파시즘 군사 정권하고 이렇게 뭐 싸운 이런 세대는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민주당에 있는 그런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586 세대이면서 그 정권과 싸운 실제 세대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 그분들 마음속에 내 안에 지금 파시즘이 있구나라는 것조차 지금 인식을 못한다라는 부분도 좀 들렸고요. 맞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이제 그 파시즘하고 싸운 그 사람 말고도 이제 지금 한국 교육에서 12년 그리고 뭐 이제 군대 3년 갔다 오시고 나셔서 독일에 가니까 내가 정말 파시즘이었다라는 걸 파시스트라는 걸 그때 느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완전히 제가 정말 파시스트라는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내재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그 국종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이 지금 교육 자체가 그런 파시스트적으로 양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오늘 강의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부모들한테도 저를 포함 저는 더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내 안에 이 파시즘을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과 어떻게 정말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너무나 많이 내재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굉장히 많이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정말 긴 시간 그렇게 내 안에 파시즘과 싸우신 이 교수님의 어떤 그 이제 어떻게 이렇게 싸워 오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파시즘 이 문제를 가장 그 깊이 분석을 하고 또 그걸 이론화한 사람이 테오도르 아도르노예요. 테오도르 아도르노. 그래서 이 아도르노의 책들을 조금 보면은 파시즘 이론과 관련해서 왜 파시즘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지 하는 걸 조금 알 수 있는데 지금 아도르노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민주주의에 반하는 파시즘보다 민주주의 속에서의 파시즘이 더 무섭다, 더 위험하다 이런 말들을 해요. 저는 이런 말들 이렇게 보면은 한국 사회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아도르노 이런 말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파시즘. 그건 누구겠어요? 전두환, 박정희 이런 사람들은 완전 파시스트고 이들은 민주주의 질서를 때려부신 그러한 파시스트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것은 파시스무스 in their democracy. in 민주주의 속에 있는 파시즘. 이게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말하자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이제 그런 파시즘 30년의 역사를 형식적으로는 이겨냈다고 하지만 그들이 그 30년 동안 우리에게 각인시켜 놓은 내면의 파시즘은 사실은 전혀 청산 못했어요. 우리 행동들에 다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자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넘어선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우선 내가 내 안에 어느 정도 파시스트적 요소들이 내 안에 이미 작동하고 있는지 이걸 인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그게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제도 속에 여전히 파시스트적인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교사들의 정치적 시민권 박탈이죠. 이건 제도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어느 나라에서 지금 교사들이 정치적 시민권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OECD 38개국 중에서 교사들의 정치적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딱 하나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는 지금 문제라고 안 느끼잖아요. 교사는 정치적 중립이니까 정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이. 이건 완전히 박정희가 남겨놓은 파시즘의 유산을 한국인들은 당연한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권위주의적 성격, 이건 완전히 파시즘이 남긴 상처죠. 그래서 권위주의 성격 이론을 보면 파시즘이 남긴 징후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걸 소개를 드릴게요. 그 특성을. 대표적인 특성이 첫 번째, 강자 동일시. 강자 동일시. 자기를 끊임없이 강자와 동일시해요. 파시스트들의 전형적인 특징.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의 경우도 대부분의 대중들이 다 히틀러 파시즘에 붙는 게 히틀러가 계속 가장 힘이 센 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이 약자 혐오예요. 약자 혐오. 독일의 경우는 그게 유태인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들이죠. 지금 한국 사회 보세요. 한국 사회는 이 약자 혐오가 너무 심하죠. 약자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일수록 더 혐오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자를 계속 공격해요. 강자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문제가 뭐예요? 한국 사회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자본의 지배가 너무나 강고하다는 거죠.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노동을 지배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처럼 자본이
이렇게 절대적인 힘으로 노동을 지배한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노동자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본. 놀라운 거예요. 자본은 어때요? 내가 동일시하고 내가 되고자 하는 나의 목표예요. 약자를 공격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세 번째로 파시즘에서 아주 특징적인 건 동조 강박이에요. 동조 강박. 개성적인 인간을 보기 힘들어요. 다수가 따르는데 무조건 강박적으로 동조해야 되는 게 없어요. 한국에서처럼 다수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민주주의자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다 다수의 말에 동조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공격성과 폭력성, 그 다음에 흑백문명, 이런 것들이 파시즘의 전형적인 성격 구조인 파시즘이라는 게 권위주의적 성격의 특성들이에요. 이걸 한국 사회에 적용해 보면 한국인들 중에 소위 민주주의적 성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고 거의 대다수가 권위주의적 성격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에릭 프롬 같은 사회심리학자들은 사회심리학적 용어로 쓰죠. 그런 파시스트적 성격, 즉 권위주의적 성격의 그러한 문제를 에릭 프롬 같은 경우는 세도 메서키스틱 캐릭터 이렇게 얘기하죠. 세도 메서키스틱 캐릭터, 세디즘, 가학성, 메서키즘, 피학성, 학대를 당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아주 병적인 상태. 이건 학대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이런 류의 인간들이 너무나 많죠. 내가 보기에 지금 한국의 특히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세도 메서키스틱. 그 조직 내에서 자기 위에 있는 사람한테 완전히 납작 엎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그야말로 아주 가학적으로 학대하는 김학의 대표적인 김학의 아세요? 지금 한국 특히 엘리트들의 대다수가 저는 90% 이상이 다 세도메소키스틱 캐릭터라고 봐요. 민주적 성격을 가진 사람 보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 일상의 파시즘이 한국 사회가 지금 성숙한 사회로 가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한 발짝 더 들어가면은 성교육과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힘이. 예. 그다음 누가 마지막에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교육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독일에서는 아이들이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네. 성향이 다른데 어떤 아이들은 좀 내성적이어서 앞에다 싫어하고 발전도 좀 싫어하고 그런 성향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계속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이런 성향의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교실 안에서 이제 특히 한국적으로 형평성 이런 거를 이런 그런 각자의 성향을 무너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독일에서는 실제로 그런 성향의 아이들을 통성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좀 그냥 똑같이 맞추는지 아니면 좀 성향이 비슷한 아이들이 따로 묶어서 좀뭐 소위 한다든지 다른 데 가르쳐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그런 건 제가 못 느낀 것 같고요. 독일 아이들은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다르죠. 하여간 자기가 조금 알면 무조건 다 손들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수업 시간에 다 손들어요. 우리는 손 잘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할 말이 있으면 다 손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도 학교 다닐 때부터 늘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건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수업이라고 하는 이 공동적인 작업에서 내가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알면 그걸 통해서 이 논의가 조금 더 풍부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손들고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거는 우리는 안 하잖아요. 뭐 할 말이 있어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학교 교육에서 얘들이 저런 교육을 받았고 수업 시간에 보면 너무 시끄럽죠.
할 말을 너무 하지. 좀 이렇게 많이 말하는 애를 네. 오히려 짜증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우리 이렇게 학교 분위기가 네. 이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점점 자기 검열을 하면서 그게 자기 성격으로 굳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의 말을 안 하는데 독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말을 많이 그냥 계속 손들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많고요. 어떤 경우마다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수업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자기 생각이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는 왜 말을 못해?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정답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걔들은 정답이 어디 있니? 이렇게 배운 거예요. 네? 모든 걸 비판적으로 생각해야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 자신 있게 손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모든 거에는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틀린 게 아닐까? 항상 우리가 늘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극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되겠네. 오늘 보니까 정말 진지하고 좋은 질문을 많이 주셔서 저도 많은 걸 배웠고요. 오늘 반가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